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4% 올랐습니다. 통계청 발표 내용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서 3.4% 상승해 넉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6월과 7월에 2%대로 주춤했다가 이번에 다시 상승폭이 커진 겁니다. 집중호우와 폭염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고 석유 가격 하락폭이 작아진 것도 요인이 됐습니다. 통계청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과 전년도 하락 기저효과로 석유류 하락폭이 25.9% 하락에서 11.0% 하락으로 크게 축소되었고, 네, 공공요금과 서비스 가격도 그 전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국제 유가 상승세가 무뎌졌고 농산물 가격도 점차 안정세로 가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물가 둔화 흐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 나라 G20 정상회의 이런 것들 참석을 위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5박 7일 일정이고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아세안 정상회의 등에 참석을 하고 인도 뉴델리에서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를 다시 강조하고 약 2달 뒤에 결정될 2030년 세계 박람회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나라 살림에서 국가연구개발, 이른바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 방침에 반대하는 연대 조직이 출범했습니다. 이른바 국가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가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이 연대회의에는 정부가 출연한 각종 연구기관의 노동조합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노조 등 9개 조직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현 정부는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묵묵히 이바지해온 연구 현장을 비도덕적 카르텔로 매도하며 예산 삭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R&D 예산을 지켜내고 국가과학기술을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이들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디딤돌이라며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을 즉시 원상 회복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가 R&D 예산안으로 25조 9천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31조 원과 비교해서 16% 정도 감소한 규모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지난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 영장 기각 후 처음으로 오늘 군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진술서만 제출했었는데 오늘은 직접 진술을 할 거라고 박대령 측은 밝혔습니다. 변호인 말을 듣고 오겠습니다. 박정훈 대령님은 그래도 메모를 이제 꼼꼼하게 하셨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분 단위로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저희는 비장의 무기라는 게 바로 그냥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죽음이 없게끔 하고자 하는 이제 본인의 과업에 대한 열정과 명예, 이런 것이 이제 저희는 이제 진검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박대령이 폭로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소식이었습니다. 반국가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그들의 한국 정부 비방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반국가, 반대한민국 행위가 아니라면 무엇이라 할 것입니까? 거의 모든 추도사업 추진위원회 조총련이 참여를 했고 저도 거기에 당연히 모든 행사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다 거기에는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3월달 이 자리에서 공작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 사실 공작이었잖아요. 지금 공작인 게 드러났고 당시 검찰은 진실을 알고도 그러니까 공작에 검찰이 함께 했다 하는 의혹이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반대의 지금 상황이 갑자기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전에 이제 얘기됐었던 부분하고 그래서 과연 어떤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당장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라고 무조건 판단을 해야 되느냐? 예,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공통점을 갖고 있는 두 분을 함께 모시는 자리죠. 호남에서 활동하는 국민의힘 정치인 그리고 경북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정치인 이렇게 두 분을 함께 모시는 자리인데 지난달에 일정 문제로 한 분만 나왔었고 오늘은 또 다른 분이 일정 문제로 못 나오셔서 나머지 한 분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계셨죠? 예,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짝꿍인데 네. 오늘은 임 위원장이 좀 일정이 있다고 못 나왔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몰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짜고 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저희가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이렇게 몰아주기 뭐 가끔씩 한번 하죠 뭐. 네. 그 최근에 지난주에 제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인터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네. 그 복장을 입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유튜브 방송 요즘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의도 재건축 조합. 거기서 이제 재건축 조합 복장을 네, 저희 건설 현장 작업복을 입고 작업복을 그 네. 컨셉에 따라서 입고 방송을 하시곤 하는데 네. 지난주에 이준석 전 대표가 왜 안 입고 오셨냐는 제 질문에 KBS 원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천하람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오늘 입고 나오기엔 좀 뭔가 매체 성격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우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KBS 원에 대한 굉장히 높은 존중심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저는 주로 이제 순천에서 바로 용산역에 와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옷을 가지러 가고 이러기가 좀 귀찮습니다. 그 옷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촬영하는 이제 다른 장소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평소에 그거를 뭐 많이 입고 다니고 그러기에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이유가 더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 천하람 위원장의 일상은 네. 순천에서 총선을 대비한 지역 활동을 하시다가 예. 그 유튜브 방송이 있을 때 서울에 오고 뭐 그런 뭐 일상입니까? 네, 저는 요즘은 대부분 거의 순천에 있고요. 이제 유튜브 촬영 뭐 필요할 때 가끔 오고 뭐 그런 정도로 하고 이제 제가 실제로 전당대회 이제 당대표 선거 이전에는 보면 서울 방송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순천에 다니면은 많은 분들이 진짜 순천 사시냐고 의구심을 표시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정작 이제 가족이랑 다 같이 이제 아들 초등학교도 다 보내고 장인장모님도 같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요새는 좀 순천에 행사도 많이 다니고 좀 정치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코너 다음 코너가 저희가 이제 팩트를 정리하는 코너가 마련돼 있는데 그 김준일 에디터와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주제가 이제 새만금 사업 그 예산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새만금이 이제 전북의 문제긴 합니다만 네. 호남 전체에 또 영향을 줄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서 네. 순천에서 느끼기에 좀 분위기는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김기현 대표께서 순천에 오셔가지고 이제 현장 최고위도 하시고 그 전에 이제 저랑 따로 그 국밥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전북의 민심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만금 공항이 됐든 아니면 새만금의 여러 어떤 SOC 예산이 됐든 저희가 대선이나 아니면 선거 이전부터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이거 예산 우리가 과감하게 집행하기 어렵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저는 재정 건전성을 뭐 중시하는 뭐 보수 정당 입장이다 뭐 이렇게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하면 선거 때 되면은 민주당이나 저희나 서로 예산 더 주겠다라고 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기본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말을 좀 더 예쁘게 해서 그렇지 백지화하자라는 거랑 사실 뭐가 다른가 이렇게 느끼실 것 같거든요. 전북 도민들 입장에서는. 게다가 전북 같은 경우는 사실 호남에서 보더라도 광주나 전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번에 새만금 잼버리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전라북도의 이제 일부 고위 관료나 정치인들의 책임도 있겠지만은 그게 전북 도민 전체의 탓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가지고 호남 무능론, 뭐 호남 책임론 이런 데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잼버리 이렇게 약간 파행되자마자 바로 예산 줄이겠다라고 하면은 누가 봐도 이거 잼버리 때문에 전라북도 예산을 줄이자는 건데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여파가 지금 활동 중인 순천에까지도 좀 미친다라고 그럼요. 광주, 체감하십니까? 전남 다 굉장히 안 좋게 가는 것이고 물론 국민의힘이 옛날보다 나아졌어요. 옛날보다 나아져서 정당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뭐 호남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그렇지만 일부 뭐 온라인상에 그런 극단적인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정치 지형에 분명히 안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예. 오히려 정부 여당이 해야 되는 일은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우리가 오히려 영향을 끌어올리겠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거를 전남, 전북, 광주에 있는 분들이 다 납득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 새만금 사업 예산 문제도 그렇고 또 하나 지금 천하람 위원장이 글쎄요 뭐 이런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순천에서 활동하기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네. 이른바 최근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연일 강조되고 있는 이른바 이념과 역사. 네. 예, 이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옳다 그르다를 제가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어떤 네. 정치적 효과 측면을 제가 얘기하는 건데. 근데 지금 홍범도 장군 논란은 계속돼 왔고요. 거기에 지금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일본 일정. 이게 이제 추가된 형국인 것 같은데. 그렇죠. 윤미향 의원이 이제 지난주에 간토대 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기 추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요. 네. 근데 그 주최 측 가운데 조총련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 문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연일 강도 높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정말 뭐랄까요? 백마탄 왕자 같은 걸 만난 거죠. 윤미향 의원이 너무 고마울 겁니다. 홍범도 논란에서 뭔가 전환을 시켜줬다. 그렇죠.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은 저희가 정말 분리할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제가 뭐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은 국민 중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꼭 뭐 육사에서 빼야 된다. 홍범도 장군한테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솔직히 1%나 있겠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윤미향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다 싫어하는 건 물론이고 중도층에서의 민심도 사실 좋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윤미향 의원이 뭔 좋은 뜻으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의연에서 횡령했다라고 하고 1심에서도 어쨌든 유죄 판결이 나온 분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윤미향 의원이 뭘 해가지고 어떤 좋은 형태의 이슈 제기가 되기는 쉽지 않다. 근데 이 와중에 뭐 조총련 얘기 나오고 또 조총련에서 무슨 뭐 남조선 괴뢰도당 얘기 나오고 했다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전환하기에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 너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홍범도 장군보다는 윤미향 의원하고 싸우는 게 100배 1000배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국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 윤미향 의원이 이 자리에 없으니까 그 윤미향 의원의 그 1심 판결 중에서 핵심 쟁점은 무죄다라는 게 윤미향 의원이나 맞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고요. 네. 일단 제가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고. 근데 윤 의원은 그게 이제 간토대 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기라는 게 어찌됐건 의미 있는 행사고 네. 또 거기에 이제 100여 곳의 일본 시민사회 단체가 주최 측으로 참여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조총련, 그러니까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죠. 네. 이거다. 그런데 이걸 이토록 문제 삼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천하람 위원장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아마 정부 여당에서 공세를 좀 집중하는 정무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윤미향 의원이 그런 굉장히 높은 비호감도를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이 전략은 먹힐 거라고 보고요. 윤미향 의원은 어찌 보면 그 간토 대지진에 대해서든 좋은 형태로 스피커 파워를 쓸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내가 좋은 뜻으로 갔다라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면이 계속 부각될 거예요.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전주의 의원 같은 분들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뭐 이게 뭐 무슨 대사관에서 뭐 과하게 지원도 받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던데 아마 그런 쪽의 목소리들이 점점 더 커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천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석 내용은 제가 이해가 됐는데 네, 그러면 천하람이라는 정치인은 네.
윤미향 의원의 이런 반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 우리가 간토대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더 목소리도 내고 챙기고 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조총련이 거기 행사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말 그대로 뭐 100여 개고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그렇게까지 문제될 일인가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다만 윤미향 의원의 이런 얘기들이 제 생각에는 국민들의 관점에서 크게 공감받지는 못할 것이다. 이미 스피커 자체, 메신저 자체가 굉장히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맞다면 네. 윤미향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왜냐하면 스피커가 오염돼 있다라는 그 표현이 맞다면 네. 예. 윤 의원은 어찌됐건 간에 말씀하신 대로 의미 있는 행사에 갔고 조총련은 극히 일부의 주최 측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면 그거는 제가 아직 뭐 팩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 뭐 말씀드렸다시피 윤미향 의원이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활동이거나 우리 정부나 의회를 대표해서 가신 건 아니잖아요. 예. 사실 만약에 정말 그 정도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챙겨야 되는 행사였다면 윤미향 의원 혼자 가시진 않지 않았겠나. 저는 뭐 조금 개인적인 어떤 활동이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국민의힘에서는 총공세를 펼치고 있고 지금 뭐 제명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윤리특위에 또 제소한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아마 김남국 의원 건이 그 윤리특위에서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예, 제명안이. 그렇게 예. 해가지고 민주당이 뭐 도덕성을 제고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우위로 돌아갔는데 윤미향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은 했지만 어쨌든 민주당 소속으로 그 등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그런 장면을 좀 한 번 더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니겠느냐. 아마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도 이게 통과되기는 어렵다라고 내부적으로 보고 있지 않겠나 저는 뭐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 홍범도 장군 흉상은 결국에 네. 이제 옮기기로 했고요. 지금 잠수함 이름 그 홍범도 함이죠. 네. 예, 그거를 바꾸느냐 마느냐 가지고 지금 국방부 장관이나 총리는 바꾸자는 쪽인 것 같고요. 근데 해군은 정작 네. 검토된 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거는 바꾸면 안 되죠. 네, 당연히 바꾸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홍범도 장군은 이런 식의 취급을 받으실 분이 당연히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이고 홍범도 함의 이름을 바꾼다라는 거는 우리 창군 이래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군함의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리고 지금 홍범도 함의 이름을 붙인 것이 뭐 민주당 정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의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뒤집는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또 해군에도 보면은 왜 우리가 홍범도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홍범도 장군의 어떤 뭐 여러 독립군으로서의 역할이나 기여에 대해서 오히려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기술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뒤집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국방부 장관이나 총리께서도 이제는 좀 침착을 좀 평정을 되찾으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해군의 의견을 존중해서 말도 안 되는 어떤 선례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해군 창군 이래로 한 번도 이름 붙였던 거를 다시 바꾼 적이 없는데 그 첫 사례가 홍범도 장군이 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런 말이 안 되는 행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그만해야 된다 이제는.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윤미향 의원 솔직히 제가 점잖게 말씀드렸지만 편하게 얘기하면 잘 걸렸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러면은 차라리 여기서 윤미향 의원 쪽으로 확 전환을 하든가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정치 공학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왜 홍범도 가지고 질질 끄느냐 말하자면 그럼요. 예. 저는 이미 너무 과도하게 했고 지금이라도 저는 평정을 되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무튼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저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네. 이거를 교통 정리할 수 있는 주체는 사실상 대통령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취지로 SNS에 적었더니 대통령실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너무 지금 나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하면 문제가 사실 더 꼬이죠. 이러면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오히려 진영 간 결집을 노리면서 한 번 더 치고 나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은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층에 남아 있는 것이고 일부 중도층 국민께도 아직 당연히 소구력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여기서 한 번 더 그러면 지지층 결집으로 나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하나의 재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좀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라고 하는 건 정부 여당입니다. 예. 라는 생각이 또 들고, 또 한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쯤 되면은 그 잊혀지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좀 물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나도 그냥 뭐 외국의 대통령들처럼 퇴임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목소리 내고 필요하면 우리 당의 하나의 뭐 우리 당이라는 게 민주당이죠. 문재인 예. 전 대통령 입장에서 민주당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퇴임 이후에도 하겠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낫지, 잊혀지시고 싶다라고 해놓고 너무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민주당의 내부 정치에도 굉장히 이거 복잡한 상황으로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제가 이해가 됐는데 네. 그러면 그것과 별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적고 있는 그 사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어찌됐건 이 홍범도 논란을 정리해야 된다.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까, 그러면? 네, 제가 맞다고 하면 또 천하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동의해 이렇게 나오겠지만 정리해야 됩니다. 네. 대통령실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네, 저는 이거는 예. 대통령실에서 뭐 국방부에 맡겨놓겠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예. 이제 그만하라라고 하는, 뭐 공식적으로 나서기 어렵더라도 대통령께서 국방부 장관에게 비공식적으로라도 이제 이거 그만해라라고 하는 지시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홍범도 논란은 이쯤에서 정리하고요. 그런데 연일 이제 그 이념 논쟁, 역사 논쟁이 지금 한 1주, 2주간 계속되고 있는데, 그 사실 뭐 대통령이 직접 강도 높은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이 사그라들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뭐 출국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뭐 조정 국면을 맞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 이 자리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게 정부 여당에는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하태경 의원도 인터뷰를 보니까 홍범도로 총선을 치르면 우리 당은 망한다. 예, 이렇게 말한 바가 망하죠. 있습니다. 네. 예, 뭐 동의하시겠죠. 아니, 저는 뭐 예, 200% 동의합니다. 예, 기조에는 동의하실 것 같은데. 네. 근데 대통령이 어떤 전략 하에서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가? 전략이 없다, 혹은 전략이 있다면 어떤 전략인가?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이건 네. 뭐 제가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총선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뭐 대선보다 당연히 낮으니까 지지층 결집으로도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전략? 저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전략이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전략도 아니다. 저는 소신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략이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좀 고령층의 뭐 TK 위주의 높은 투표율을 바라면서 우리가 하는 거다라는 거면 저는 그 전략이 전혀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안 통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 나오면은 전략이 수정이 가능한데 예. 지금은 그런 단계를 좀 넘어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한두 번 하는 거면 약간 이제 뭐 좀 결집용이다라고 할 텐데, 제가 그래서 그거 굉장히 많이 나갔거든요. 그리고 전략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자, 뭐 이념 전쟁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념 전쟁을 왜 홍범도 장군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정률성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뭐 그 중공군 뭐 그 노래도 만들고 이랬으니까 우리가 딱 봐도 약간 그 6.25 때 적군의 노래를 만들었다고 사실 반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동등 비교가 힘들죠.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홍범도 장군님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위인인데, 저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본인의 소신을 세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정부에서 그냥 좀 약간 정무적인 제대로 된 판단 없이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돼요. 그런데 천하람 위원장의 그 걱정대로라면 네. 누군가는 그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좀 제어하거나 네. 고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무적인 조언을 대통령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조언을 들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무게감 있게 대통령께 아닌 건 아니다, 정무적으로 필요한 방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분이 누굴지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잘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문제의 핵심이 아닌가. 네, 그렇게 그래서 저는 비서실장이 물론 뭐 관료 출신이고 뭐 여러 차례 여러 정부에서 뭐 대통령실에서 근무해보고 경험 많으신 건 알겠는데, 저는 오히려 정무적인 조언을 무게감 있게 할 수 있는 인물이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닌가. 가령 예.
선거 공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윤핵관, 네. 그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고언을 할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가면은 선거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 구성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윤상현 의원,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은 그나마 좀 힘든 지역구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근데 윤핵관이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분들은 공천이 중요하지 본선이 그렇게 힘든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절박성이 좀 떨어진다. 예를 들면 우리가 노선을 좀 이상하게 잡아가지고 수도권 선거 좀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내가 떨어지겠냐 설마라고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절박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적을 겁니다. 게다가 용기 내 가지고 뭐 윤상현, 안철수 뭐 이런 분들이 얘기하면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배에 승선 못한다.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상대적으로 공천 걱정이 덜한 사람들만 지금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인 거죠. 예. 네. 공천 걱정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하셨는데, 예. 물론 천하람 위원장에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뭐 일견 결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유, 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죠. 예, 뭐 그럼요. 정치적 동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준석 전 대표는 상대적으로 천하람 위원장에 비해서는 공천 받기가 조금은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어렵죠. 훨씬 더 어렵습니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아, 조금이 아닙니까? 네. 아, 그렇게 판단하시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일단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당대표직에서 쫓아내는 그 과정 자체부터 굉장히 이제 크게 사실은 부딪혔던 인물이고, 또 서울의 노원이라고 하는 지역구가 굉장히 당선되기 쉽지 않고 중도 확장성이 많이 필요한 지역구긴 하지만 예, 가불병이 다 민주당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해보려는 사람이 아예 없는 지역구는 아니기 때문에 아, 국민의힘에서도 그렇죠. 뭐 예. 누군가라도 뭐 나와서 내가 하겠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선거 비용 보전이라든지 이런 걸 걱정해야 되는 지역구는 아니다 보니까. 근데 경선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유리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경선을 하면 이준석 대표를 노원에서 꺾을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예, 거예요. 없겠죠. 국민의힘.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경선 예. 기회를 적절하게 부여하느냐의 문제가. 아,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안 줄 수도 있다. 뭐 좀 돌아가는 거를 봐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예. 대해서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 당협위원장들 중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의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또 잡음이 많이 나오고 또 결과적으로 공천을 못 받는 모양새가 되면은 이 확장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예. 걱정하는 모양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공천을 못 받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경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을 정도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혹은 대통령실이 무언가 견제하고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이준석 전 대표는 누차 강조했듯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 네. 그런데 지난 주말에 공교롭게도 이런 발언을 했어요. 대구에서. 만약 대구에 가서 겨뤄보고자 한다면 가장 나쁜 분을 골라서 붙어보겠다.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고 여기서 말하는 나쁜 분은 누굽니까? 글쎄요, 뭐 가장 이제 약간 뭐 이렇게 권력에 붙어가지고 좀 안 좋은 형태의 정치를 하는 분을 의미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아마 대구에 요새 보면 동구을 출마설 이런 게 돌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예. 동구을에는 안 간다. 만약에 대구로 가더라도 더 나쁜 사람하고 붙겠다라는 취지에서 얘기한 걸로 보이고요. 동구을은 과거에 유승민 전 의원의 지역구였죠. 그렇죠. 지금은 그 강대식 의원에서 의원이고. 본인과 강대식 의원의 뭐 어떤 관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는 안 간다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 지금도 이준석 대표의 기본 입장은 노원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걸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계속 제가 질문 드리는데 네. 만약에 그 아까 얘기하셨던 그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대구에서의 이준석 출마도 현실화될 수도 있겠네요. 뭐 이준석 대표가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겠다라고 하고는 있지만은 지금 그런 시나리오를 뭐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물론 저는 가봐야 알고 아는 있습니다. 거니까요. 아니, 사실. 그럼요. 예. 네. 그런데 그 이준석 천하람 두 정치인에게 네. 이번 총선 원내 진입은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사실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 인터뷰를 보니까 물론 이준석 전 대표만을 언급했습니다만 절체절명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원내에 진입하는 과제가. 네. 근데 두 분 다 지역구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너무 짓궂게 묻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당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와 여당의 방향성을 좀 끌고 가기 위해서 사실은 애를 쓰는 것이고요. 그게 뭐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일입니다만은. 근데 저는 최근에도 보면 뭐 저를 두고 무슨 뭐 비례대표도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보도가 일부 나와서 저도 연락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 보도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 지역구와 비례대표 유력 입지자 이렇게 해서 막 줄줄줄 나열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지역구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어찌 보면 제가 제 소신을 가능한 솔직하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당선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떠한 형태로 또 제가 제 스스로에게 떳떳한 형태로 당선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원내에 들어가서 좋은 의정 활동 펼치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저라고 하는 정치인이 초심을 잃고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의정 활동 할 수 있겠나?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랄까요? 의정 활동 하는 거 중요하지만 권력에 아부해가지고 무슨 야합하는 형태로 내 자리 좋은 거 하나 찾아가는 형태로 할 생각은 저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 네. 이준석 대표도 아마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 경선이나 공천이 중요하다면 천하람 위원장에게는 본선이 중요할 그렇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좀 네. 구분지어서 좀 본다면. 이준석 대표도 네. 본선도 녹록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만. 네, 예. 다 중요한 그런 상황이죠. 예. 네. 그렇군요. 이 얘기를 한번 물어보죠. 좀 기존에 대본에는 없는 건데요. 네. 제가 한번 좀 이 얘기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그 시사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그 정치인들이나 정당 간의 어떤 변별점 네.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 보이면서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자 역할이라고 그럼요. 본다면 최근에 흥미롭게 제가 본 점은 그 예산안이 발표됐고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경기가 이토록 안 좋은데 이렇게 돈을 안 써서 되겠느냐 정부가 네. 이런 비판적인 취지의 말을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난주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은 긴축재정 취지에 동감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네. 천하람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저도 긴축 재정에 동감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네. 그 반론에 대한 제 반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매우 경기가 안 좋고 네. 지금 정부가 돈을 써야 할 때다라는 주장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매우 많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럼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반론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짜놓은 예산안이 과거에 비해서 상승폭은 줄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긴축을 하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통상적인 재정 활동을 하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물가 잡자라고 해가지고 기준금리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재정을 많이 풀게 되면은 이게 모순들이 사실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저출산과 관련해 가지고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은 과감하게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복지 재정을 확대해 놓는 게 미래 세대에게 큰 짐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이 정도로 국가 부채가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예. 우리가 국가 채무를 늘리는 거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주어져 있는 재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거냐에 대한 고민을 더 깊게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준석, 천하람 두 사람은 뭔가 결이 비슷하고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는 좀 구분되는 면이 있는데 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말이죠. 예, 그렇죠. 연관돼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자면 천하람 위원장은 사실 소신 발언을 매우 많이 해오셨고 네. 그래서 중도 진영에 있는 유권자들 혹은 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천하람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동조하셨던 분들이 적지 않아 왔습니다. 예. 그런데 천하람 위원장은 보수 정당에 몸담고 계시고 스스로를 보수주의 정치인이라고 아마 생각을 맞습니다. 하실 겁니다. 네네. 그럼 천하람 위원장이 본인을 보수주의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핵심적인 어떤 명제랄까요? 본인이 갖고 있는 철학? 이건 뭡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랑 얼마나 같은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어떤 기업 활동에 있어서나 아니면 개인의 삶에 있어가지고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자체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처럼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공공 배달 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앱들의 수수료가 비싸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정부가 나서가지고 직접 민간의 영역에서 해야 되는 거를 뛰어들고 전 이런 것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제에 있어가지고도 뭐 증세나 아니면 정부의 이제 과도한 지출 늘리는 이런 작업보다는 좀 가능하면 우리 세금 부담도 가능하면 줄이는 방향. 또 우리가 정부 지출도 효율화하는 방향 이런 부분들을 더 좋아하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근본적으로는 보수주의 정치인으로 평가되는 게 맞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당에 몸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이 했던 그 유명한 발언, 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네, 그 발언에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복지를 늘리려고 할 때 있는 재원만 가지고 복지를 무한정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부담 중복지로 가려고 한다면은 거기에 맞서가지고 어느 정도 재원도 늘려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것이죠. 예. 근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현 정부의 기조, 그러니까 네. 뭐 긴축재정이라든가 감세 기조라든가 네. 거기에는 대체로 동의하신다는 취지로 네, 말씀하셔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모든 것이 무조건 옳고 그르다, 그러니까 성장이냐 분배냐에 있어가지고 뭐 100대 0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 정부가 과거에 복지 지출을 좀 늘려야 할 필요들이 사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의 파이를 제대로 못 나눴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지금은 일부입니다만은 또 복지 정책에 있어가지고 중복이나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저는 긴축도 할 때는 하고 또 풀 때는 풀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국가 채무도 굉장히 늘어났고 또 물가도 오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긴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가 같은지 다른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아마도 많이 다르다고 얘기하실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다릅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반공에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그런 거를 언제 느꼈냐면은 이번에 잼버리를 수습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유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민간이나 개인을 더 존중하자라는 기본적인 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잼버리 때 터지니까 보십시오. 전북 현대 구단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거기 스테디움 우리가 쓴다 그래. 그랬다가 스케줄 안 맞으니까 또 이제 FC 서울 와가지고 상암구장 우리가 쓴다 그래. 잔디 거기 열심히 갖고도 그 뭐 중요해. 잔디 지금 국가적인 위기인데 우리가 쓸 거야. 그렇게 하고 대기업들 보면은 거기 뭐 연수원들 이런 거. 야, 그거 나라가 위기인데 이거 다 쓴다 그래. 근데 이게 민간 주도를 강조하고 자유를 강조하는 정당이 과연 할 법한 태도인가? 굉장히 국가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정부에서 요즘 얘기하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과거의 어떤 반공 이념, 뭔가 국가주의적인 그런 느낌으로 회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진짜로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가? 사실 우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시간이 이렇게 훌쩍 가버렸네요. 예. 다음번에는 그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 또. 네. 저희가 매번 이렇게 몰아주게 하면 안 되니까요. 다음번에 사이좋게 같이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네요. 환경부가 폐암 사망자 1명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 136명을 추가로 인정했다라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더 추가로 인정됐다는 속보입니다. 예, 매주 화요일 이분과 팩트 정리해보는 순서가 마련돼 있죠. 김준일 시사평론가 오늘도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새만금 얘기를 해볼 텐데 엊그저께 발표된 그 예산안에 이 새만금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뭐 지금 정치권도 시끄럽고 지역 사회도 좀 시끄러운데 일단 뭐 사실관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8월 29일에 이제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가 발표를 했죠.
그래서 최초에 이제 각 부처가 이제 반영을 하는 그 이제 예산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SOC 10개 사업을 부처가 이제 반영한 거는 6,026억이었는데 기재부에서 심사를 이제 거쳐가지고 이게 정부안이 확정이 되거든요. 네. 최종 반영된 예산은 1,479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 반영액이 위에 거 파란색인데 예. 내년도를 봐야 되는 거죠. 2024년. 그렇죠. 그런데 그게 479억 원으로 조정이 되었다. 예, 그러니까 전체의 한 22%니까 거의 5분의 4가 삭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147억 원이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전북 지역에서는 이거는 잼버리와 관련돼서 지금 보복성 예산 삭감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 정부는 아니다. 깎아야 되니까 깎은 거다 이렇게 좀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이 깎였는데 그 깎인 내용들을 좀 본다면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까? 일단 공항이 이제 많이 깎였고요. 공항 같은 경우에는 580억 원이 원래 이제 책정됐었는데 이게 66억 원으로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예, 지금 세 번째를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요게 이제 가장 규모가 컸는데 1,191억 원이었는데 이게 334억 원으로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됐네요. 예, 그리고 새만금의 그 내부에서 지역 간 연결 도로가 있어요. 내부 예. 도로죠. 요것도 537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사실상 이거는 뭐 거의 예산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신항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깎였죠. 1,677억 원인데 438억 원으로 한 4분의 1 정도로 이제 깎였습니다. 예. 저렇게만 보면 정말 대폭 깎여서 과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법해 보이긴 하는데 물론 뭐 저게 오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예. 그래서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역 차별 아니냐 또 이제 그 잼버리 사태 이후에 뭔가 이제 징계성 그런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뭐 차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기도 해요. 가령 뭐 가덕도 신공항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정부 예산을 보면은 이제 늘어난 게 있고 줄어든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과학 그러니까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16.6%가 삭감이 돼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근데 SOC 같은 경우에는 4.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증가를 했다라는 우리나라 거예요.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지금? 전체를 이제 예. 얘기를 하면은 이제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특히 그래서 이제 어디가 증가를 했느냐. 예를 들면은 이제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지금 이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 건설 보상비 3,224억 원, 그리고 설계비 1,910억 원, 시설 부대비 229억 원 등 5,363억 원 사업비가 다 반영이 됐습니다. 5천억 넘게. 예,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 신공항 역시 그리고 이제 내년 정부 예산안이 설계비로 이거는 이제 시작 단계니까 설계비로 이제 100억 원이 이제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뭐 울릉공항, 제주 2공항, 백령공항 신설 등 이런 것들도 대부분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예. 그런데 유독 새만금만 이렇게 5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지역에서는 이거는 조금 지역 차별 아니냐 아니면 보복성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제작진이 예. 아까 그 삭발하는 뭐 사진을 또 준비한 것 같은데 예,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전북도 의원 14명이 뭐 삭발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오늘입니다, 저게. 아, 저게 오늘 사진입니까? 아, 예, 도의회 청사 앞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면서 이제 전북 도의원 14명이 지금 머리를 이제 깎은 삭발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울고 계시고 지금 뭐 그쪽 지역의 뭐 정치 원로 등등등이 성명도 발표하고 지금 굉장히 좀 어수선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상적으로만 보면 그 다른 지역은 예산이 이렇게 잘 잡힌 편인데 여기만 안 잡히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더 좀 부글부글 비판론이 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지역 차별론 내지는 그 잼버리 징계 성격, 보복 성격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호 부총리가 얼마 전에 이제 KBS 의료진단에서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잠깐 듣고 와서 김준일 평론가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할 때 전라북도에서 요청한 많은 중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요 사업들은 대부분 다 굉장히 의미 있는 예산 증가를 시켰고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각종 SOC 주요 인프라 관련해서는 필요한 부문의 집행 성과를 저희들이 집행 상황을 점검을 했고 그래서 내년에 필요한 소요는 저희들이 반영을 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다른 SOC 사업에는 예산을 줬다. 네, 새만금만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 정부 입장은 좀 어떤지도. 네, 그러니까 어제 이뤄진 날에 나와서 추경호 부총리가 뭐 얘기한 것들 중에는 선거에 지더라도 건전 재정을 운용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선거를 앞두고 SOC 예산을 뭐 펑펑 퍼주거나 뭐 이런 일들이 역대 정부에 있었는데 현 정부의 기조는 건전 재정이다. 그래서 이게 건전 재정을 위한 그리고 사업의 어떤 재검토를 위한 것이지 이게 결코 뭐 보복성이나 뭐 이런 차별 이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고 새만금 발전 기본 계획도 2025년에 이제 다시 수립을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이제 예. 페이스북에다가 썼는데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전초 기지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구상을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본 계획을 손보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 경제의 진정한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새만금 빅피처를 제대로 그리자라는 건데 아까 전에 추경호 부총리가 얘기했듯이 새만금 발전 기본 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 이거를 2025년까지 다시 만들겠다라는 그 일맥상통하는 뭐 발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새만금 사업 기본 계획 그걸 다시 짠다. 그게 이제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다가 무엇을 하겠다 이런 건가 보죠? 그렇죠. 그걸 아예 처음부터 다시 짜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만금 기본 계획은 이제 새만금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6조 1항에 따라서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굉장히 많은 간척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 토지를 어떤 용도로 쓸지 그런 거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도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바뀐 바가 있죠. 그러니까 예. 아, 과거에도요? 과거에도 좀 이제 바뀐 바가 있습니다. 아, 예.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역사를 좀 훑어볼까요, 먼저? 예, 그러면 좀 말씀드리면 이제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노태우 정부 때 이제 처음 시작이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총 크게 보면 한 5번 정도 지금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1989년에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 사업 기본 계획이 있었고요. 예, 지금 순서가 조금 이제 그 그래프가 있을 텐데 그리고 예, 그 역사, 조성 사업 역사 그래픽을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예. 예, 제작진께서는 예, 과거에 조성 사업 그 계획. 예. 예, 1989년에 이제 이때 만들어질 때는 여기를 노태우 정부 때는 100% 다 용지로 쓰겠다. 예.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07년에 바뀌었는데 2007년에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죠. 이때는 농지를 72%만 쓰고 28%는 산업 관광 용지로 쓰겠다. 아, 예, 준비해 주십시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다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1989년 다시 말씀드리면 1989년에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 사업 기본 계획이었는데 이때는 전체를 다 농지로 쓰겠다. 100%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는 뭐 황해 경제권, 생산 교육, 물류 전진 기지로 하겠다라는 건데 뭐 기본 계획을 바꾼 건 아니지만은 그런 청사진들이 있었고요. 예. 2007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내부 토지 개발 기본 구상을 농지 100%에서 농지를 72%만 쓰고 산업 관광 용지로 28%를 쓰겠다. 아. 이쪽으로 조금 이제 산업 관광 용지가 늘어난 거죠. 그런데 2011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바뀌는데 이때는 산업 관광 용지를 70%까지 늘립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그러니까 확 농지가 줄어들어요. 확 줄어버렸군요. 예. 그렇고요. 2014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들어와서는 이제 글로벌 경제 협력 자유무역 중심지가 되는 건데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한중 간 경협 특구를 여기다 만드는 거였어요. 경제 협력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중국하고의 교류를 이제 서해안에 있으니까 이거를 많이 강화하겠다.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네. 이게 사드 배치 이후로 이게 이제 다 전면 좀 흐지부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2021년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기를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만든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는데 국토가 좁잖아요. 우리나라가 산이 예. 많고 그러니까 태양광을 대규모로 설치를 해가지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데 여기에 그런 장치 산업이라든지 관련된 산업을 유치하고 태양광 단지도 늘리겠다라는 건데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다시 이제 2025년에 이거를 또 바꾸겠다 이런 걸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노태우 정부부터 지금까지 쭉 훑어봤는데 여러 번 바뀌었군요, 이미. 예, 여러 번 바뀐 거 이거 그러니까 예, 글로벌 농지의 그 비율도 그렇죠. 많이 달라졌고. 글로벌 경제 환경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것도 있고 어떤 데에 이제 이 정부가 초점을 맞추느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이게 여러 차례 이제 변경이 된 거는 사실이죠. 예. 그런데 아무튼 지금 정부도 바꾸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바꾼다는 건지 그 청사진 같은 거는 물론 아직은 구체화되진 않았겠지만 예.
좀 뭐 어떻게 언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크게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알겠는데 예. 이게 이제 권역이 4개가 있어요. 예, 보여주시겠습니까? 1권역은 산업연구용지, 그리고 2권역은 복합개발용지, 그리고 3권역은 관광레저용지, 4권역은 뭐 배후도시용지, 그리고 농생명권역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산업연구용지를 대폭 정부가 늘리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청사진이에요. 1권역을 늘리겠다. 예, 1권역을 늘리겠다. 예. 저게 한 전체 4분의 1 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지금 저 산업단지를 분양을 했는데 새만금이 저게 지금 완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지가. 기업들이 샀다. 예, 기업들이 예. 여기로 많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법인세, 소득세를 처음에 3년간 100% 이를테면 깎아준다. 그리고 그 이후 2년간은 50% 면제를 하니까 세금 부담이 굉장히 줄어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을 하면서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현지 미국에서만 제조를 해야 되는데 예. 핵심 광물에 준하는 구성 소재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FTA를 맺은 국가에서 만들어도 이게 미국에 수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지금 맺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하고 합작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일종의 FTA를 우회해 가지고 지금 수출을 하려고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 회사도 이제 들어오고 우리나라 회사도 뭐 LG화학, LS그룹, SK온 등 뭐 30개 기업들이 여기에서 지금 다 이 용지를 지금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산업단지 용지를 늘리는 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전략적으로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늘려야 된다라면은 2025년에 아예 기본 계획을 다 바꿔버리겠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뭐 다른 용지들을 다 줄이고 좀 산업 용지를 늘리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청사진인 거죠. 그럼 산업용지 늘리고 거기에 특히 2차 전지를 좀 특화시키겠다. 그렇죠. 2차 전지 특화 어떤 산업단지로 좀 키우겠다라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청사진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까 그런데 그렇게 청사진은 마련했지만 예. 아까 예산이 많이 깎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기본 계획을 다시 수립할 때까지는 예산은 저렇게 배정이 안 되고 조금 뭐랄까요, 좀 유보된 상태로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제 뭐 논란이 된 것도 있고 이런 게 예를 들면 새만금 국제공항이에요. 네.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공을 시작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계획을 지금까지 짰고, 그러니까 이 2019년에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타가 BC 분석이 1이 안 나오면은 원래 이게 통과를 못 하는데,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근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예타를 면제를 해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추진이 되려고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건데, 예. 지금 이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를테면 내부 연결도로 뭐 이런 것도 지금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인입철도 뭐 이런 것도 지금 항만으로 도는 인입철도도 지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 연결해주는 이런 얘기. 철도를 얘기하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뭐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지금 돈이 깎인 이유가 왜냐하면은 이거를 용도를 다 변경하고 하면은 이거를 내부 뭐 연결도로 이런 거는 새로 조정을 다 달라지겠죠. 달라질 예. 수도 있다라는 기존의 거예요. 그 예타를 저렇게 다 통과를 예, 예. 받았지만 밑그림을 다시 그리면 정부가 그러면 뭔가 계획도 다 수정될 거 아닙니까? 저 구체적인 계획. 그렇죠. 그러니까 예. 특히 이제 내부 도로라든지 이제 항만에 들어오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 예. 정부는 일단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삭감을 하고 좀 2025년까지 보자. 뭐 이렇게 좀 지금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아무튼 지금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좀 계속 뜨거운 것 같고요. 예. 지금 어떻게 좀 뭐 논점이 잡히고 있습니까? 예, 뭐 김윤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만금 예산은 이거는 보복성 졸속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오늘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회에 제출한 정부 편성 내용하고 이 새만금 공항과 관련해서 새만금 뭐 공항이나 철도와 관련해서 이 기재부에서 설명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을 하면은 기존에 그만큼 삭감한 항목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항공 수요에 대응하고 공항 건설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연차별 사업비를 편성했다라고 해놓고 이거를 다 깎아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런 내용들은 안 바꾸고 금액만 돈만 깎았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새만금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복원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이해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에 이제 전북도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도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수진 국민의힘 전북도당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새만금하고 잼버리하는 사업은 별개다. 그래서 사업 보완은 가능하지만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폄훼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성명도 지금 발표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 특히 이제 여당에서는 이거는 가짜 뉴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보복성 예산 삭감은 가짜 뉴스다. 예를 들면 장동혁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 SOC 사업들은 잦은 총 사업비, 사업계획 변경 그리고 관할권 분쟁으로 여러 번 지연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재검토를 하려는 거지. 이거를 잼버리와 무관하다. 잼버리나 뭐 보복성이다 이런 거하고는 지역 차별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앞으로 뭐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물론 이건 뭐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럼 뭐 올해 이제 국회에서 예산이 어떻게 조정되는가 그 부분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정치권에서 공방이 있으니까. 그리고 향후에는 더 크게 보면은 정부가 밑그림을 그 기본 계획이라고 했나요? 그걸 그릴 때까지는 또 당분간 뭐 유보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일단 원칙적으로 보면은 국회는 예산을 삭감한 권한은 있지만은 증액할 권한은 없어요. 예. 하지만은 이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 여당과의 이 야당과의 대치 국면에서 볼 때 이게 증액이 가능할 것인가? 그러면은 다른 예산들을 또 삭감을 하고 이러면서 좀 굉장히 국회가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2025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면은 내후년까지는 지금 이게 오리무중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게 전체적으로 지역 민심 그리고 내년 총선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환경단체에서는 아예 이거 수문 다 열어가지고 갯벌을 좀 살려내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탄소를 갯벌이 어마어마하게 저장을 하는데 예. 굳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탄소 감축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건데 이게 옛날보다 가치가 훨씬 올라갔다라는 올라갔는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많은 대부분의 지역을 산업단지는 일부 쓰고 나머지는 다 수문을 좀 추가로 만들고 개방을 해가지고 매립 이쪽으로 면적을 좀 줄이자. 매립 면적을 줄이자 또 이런 예.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